안녕하세요, 박구미입니다. 오늘은 초심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나만의 포트폴리오 만들기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초심 시리즈의 목적은요, ETF로 구성된 나만의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왜 초심이냐면요, 우리가 자산 배분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인정하지만 우리가 참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항상 보면 시장은 예측과 다르게 움직이고 지나고 나면 그때 자산 배분을 해둘 걸 이라는 후회를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는 내년 시장을 맞이하기 앞서가지고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짜는 걸 연습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리즈는요, 이런 순서대로 이어진다고 했는데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린 자산 배분이 뭔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는 자산 배분을 하기 위한 계좌들, 어떤 것들이 있고 내가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되는지 그걸 배워보겠습니다. 자, 자산 배분을요, 풀로 하려면 이렇게 많은 계좌와 이렇게 많은 자산군이 필요합니다. 자산 배분을 원래 많이 하는 그런 투자자들 말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시중에 존재하는 이런 다양한 계좌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면 계좌의 혜택도 다 뽑았으면서 이렇게 6가지의 자산군을 다 내가 가지고 갈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개인 투자자들만이 유일하게 자산 배분 투자를 하지 않죠. 근데 하고 있으면 참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산들마다 저마다의 매력들이 있고 이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웬만한 시장은 두렵지 않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6개의 계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CMA부터 가볼게요. CMA는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의 약자입니다. 말 그대로 현금 관리 계좌란 뜻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현금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되고요. 현금 보관용, 주로 파킹 통장, 수시 입출금 통장, 보통 예금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CMA는 과거에 이런 파킹 용도로 활용하기에 정말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사실 최근 들어가지고 핀테크 기업들이나 이제 은행의 계좌들도 혜택이 많이 생기면서 지금은 CMA가 현금 보관용 계좌로는 혜택이 쏘쏘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인지 알아만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자를 준다는 겁니다. 여러 금융기관들의 수시입출금 통장이 있지만 이자를 거의 안 주는 곳들도 있거든요. 근데 CMA는요, 이자를 좀 많이 줍니다. 많이 주는 이유는요, 이걸 증권사가 그냥 이자를 그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단기 금융상품이라는 투자 시장으로 내 돈이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불어난 채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넣어줍니다. 그래서 자동 투자가 되는 것이 바로 CMA이기 때문에 단기 금융상품으로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단기 금융상품 시장의 금리나 수익률이 오르면 이 CMA 이자도 같이 올라가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CMA에서 다른 데로 돈을 보낼 때 이체 수수료가 보통 무료입니다. 타 금융사로 보낼 때도 거의 다 무료로 해줍니다. 하지만 예금자 보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이건 우리가 CMA를 개설할 때 꼭 알아둬야 될 유의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딥하게 가보자면요, 사실 이 증권사의 CMA에 들어있는 돈은 증권사 회사의 계정과 완전하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요, 이걸 회사가 어떻게 손을 댄다거나 이체를 한다거나 주문을 임의로 내는 것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금자 보호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고객 계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CMA를 두려워서 개설하지 않으시는 거는 꼭 그렇게까지는 우려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 CMA를 기준으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CMA를 비대면으로 개설하셨다면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신청하실 수 있고, 지점에서 CMA를 개설하실 때는 바로 물어볼 겁니다. 연회비 없는 체크카드 이런 걸로 개설해 두시면 결제 기능까지 함께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없이 개설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입출금 카드, 증권카드라고 부르는 카드로 하나 나옵니다. 그것보다는 체크 정도로 하는 것이 보통 낫습니다. 여섯 번째, 타 계좌로 이체하여 다양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CMA는 이체 수수료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달아가지고 같은 금융사에 있는 여러 가지 계좌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위탁계좌, ISA 계좌, 금연물 계좌, 연금저축, IRP 계좌, 또 다른 위탁계좌 이런 식으로요, 여러 개의 계좌들을 여기에다가 연결해가지고 개설해 놓으면 추후에 CMA에 있는 돈을 이리로 왔다 갔다 하기가 되게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결 계좌라는 형태로 묶여있기 때문에요. 보안 절차가 되게 간단하게 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CMA에 달아가지고 한 금융사에 쫙 세팅을 해두시면 앞으로 투자 관리하시기가 아주 편하실 겁니다. CMA는 특이하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은요, CMA에다 돈을 넣게 되면 그 돈이 단기 금융 투자 시장에 갔다 온다고 했잖아요. 어디에 갔다 오냐에 따라서 이렇게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즉, 이 CMA가 가지고 있는 수수료 체계나 그런 거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 CMA가 자체적으로 주는 이자율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RP형, 두 번째는 MMF형, 랩형, 바램형 이렇게 4가지 종류가 보통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4가지가 바로 단기 금융투자 상품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들도 다 어느 정도 일종의 투자성 상품들이기 때문에 단기는 안전하지만 투자성 유무에 따라서 이 수익률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RP형 같은 경우는요. 요거는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냐면 증권사와 둘이서 거래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권사 계좌에다가 돈을 넣어놓으면 그 돈을 그대로 증권사가 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사용한 만큼 증권사가 다시 이자를 붙여가지고 넣어주는 거죠. 간단합니다. 다른 데 갔다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넣어놓은 그 증권사가 그대로 그 돈을 빌려간다. 그래서 이 RP는요, Repurchase Agreement라는 뜻이고요. RP라는 말을 훨씬 많이 쓰고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게 되면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어려운 말 쓸 필요 없어요. 그냥 RP라고 부르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MMF형입니다. MMF는 증권사와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증권사 말고 저 멀리 있는 MMF라고 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단기 금융시장이라고 짧게 돈을 서로 빌려대는 그 시장이 있는데요. 그 시장에 내 돈이 갔다가 하루 만에 이자가 불어난 채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내 계좌에 들어가는 걸 증권사가 도와주기만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MMF 시장에서는 일종의 펀드이기 때문에요. 이게 이자율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RP형은 가입할 때요. 2.5%다. 이러면 확정이거든요. 짧게 넣어둬도 2.5% 이자를 다 줍니다. 하지만 MMF 같은 경우 RP가 2.5%라면 2.3% 또는 2.6% 이런 식으로 조금씩 가변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랩형 CMA입니다. 내 돈이 증권사와 거래하는 게 아니라 또 저기 멀리 있는 증권금융의 예금으로 하루 동안 갔다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하루 이자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걸 증권사가 가운데 도와주기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 증권금융은 절대 망하지 않는 공기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예금까지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잘못될 걱정은 안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랩형 CMA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게다가 일복리까지 주니까요. 금리도 높고 좋죠. 과거에는 이런 면들 때문에 랩형 CMA는 우리가 선호했었지만 지금은 발행어음이 나오게 되면서 발행어음형 CMA가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좋은 곳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발행어음형은요. 너무 심플합니다. 내 돈을 내가 돈 넣어놓은 증권사에서 그대로 빌려가가지고요. 이자를 붙여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게 바로 발행어음입니다. 그러면 RP랑 다른 게 뭐냐? 똑같잖아요. 이렇게 보면. 자, RP는 증권사가 돈을 가지고 가는 만큼 내 계좌 속에 돈을 가지고 가고 나서 비워두는 게 아니라 담보로 채권을 그 금액만큼 넣어줍니다. 신용도가 매우 높은 채권을 넣어주기 때문에 증권사가 돈을 빌려가잖아요. 내 돈을 증권사가 빌려가가지고 증권사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나라는 사람은 계좌 속에 들어있는 그 채권을 시장에 내다 팔아가지고 그만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가 있는 게 바로 RP고요. 발행허명은 그런 게 없습니다. 즉 증권사의 신용을 믿고 발행되는 것이 발행어음이기 때문에 요거는 증권사 신용만 믿고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발행어음을 개설할 수 있는 증권사 자체가 되게 큰 증권사만 가능한 거죠. 지금 발행어음을 매수하실 수 있는 곳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투자증권, 미래셋증권입니다. 이렇게 네 곳이 초대형 IB 인가를 받은 후에 발행어음을 찍어가지고 우리한테 제공해주고 있는 그런 증권사들입니다. 이런 CMA들을 하나를 개설해 놓고 거기에다가 내가 돈을 넣어 놓으면요. 먼저 다른 걸 매수하지 않고 가만히 현금으로 넣어두면 약속되어 있는 대로 자동으로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현금만 넣어둬도요. 이자가 쑥쑥 불어나고요. 이런 단기 이자 자체가 사실 낮지가 않기 때문에요. 요거는 아주 좋은 파킹 계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넣어두고 나서 그 돈으로 직접 매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우리가 RP형 CMA라고 해서 무조건 RP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뒀을 때는 RP가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 계좌 안에서 내가 발행어음을 직접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죠. 가만히 두면 RP형으로 굴러가는데 그걸 내가 발행어음 매수해두면 높은 금리도 얻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에 너무 구애받지 않으시고요. 실제로 우리가 관리할 때 중요한 것은 그냥 현금 상태로만 가만히 놀고 있는 게 있지 않을지 그런 것들을 싹싹 긁어 모아가지고요. 이 CMA에다가 넣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들어간 돈은 바로바로 쓸 것 같으면 이렇게 가만히 두면서 자동 투자되는 상태로 두고요. 아니다, 1년 둘 것 같다, 6개월을 둘 것 같다, 3개월은 둘 것 같다 라는 그런 일정 기간 동안 묶어둘 것 같다면 그런 돈은 발행어음이나 기간을 묶으면 금리를 더 높여주는 RP를 기간을 정해가지고 매수를 해두시도록 체크를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금리 비교보다는 나의 목적에 맞게 기간을 정해서 묶어두는 것 그것이 사실 더 우리한테 필요한 현금 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CMA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모든 현금들을 모아두는 현금 파킹용 계좌로 사용을 할 건데요. 이거 말고 다른 핀테크 기업들 파킹 동장 사용하는 게 있다면 그걸 써도 무방하고요. 그게 없다면 여기 있는 것들 중에 내가 사용하는 증권사에서 발행음형이 있으면 그거 하고요. 아니면 랩형 있으면 그거 하고, 그거 없으면 RP형 개설해가지고요. 현금 다 넣어두시고 투자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현금 상태로 좀 일정 기간 파킹해둬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 있는 바레몬이나 RP로 기간을 정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좀 더 높은 금리를 받도록 관리를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현금 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CMA 금리가 요새 어느 정도 주는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요. 가장 금리가 높은 발행음 CMA로 한번 살펴보니까요. 수시형, 즉 일봉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매일매일 그냥 자유자재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3.8, 3.7, 3.7, 3.9 요 정도 주니까 야, 진짜 지금이 금리 높은 시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 계좌 안에서 CMA 안에서 기간을 정해놓고 매수를 하면 금리가 높아지는데요. 최대는 1년입니다. 발행음은 1년 이상 못 찍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년을 딱 묶어두면 5.5, 5.6, 5.5, 5.25 이런 식으로 진짜 웬만한 회사채 금리 정도만큼을 이렇게 얻을 수 있으니까 정말 활용하기 좋은 상품인 것 같습니다. 단기로 수시로 뒀을 때는 여기 미래세 쪽이 제일 크고 1년을 묶었을 때는 NH투자증권이 제일 크네요. 그 다음에 은행에도 예금이 있으며 적금이 있듯이 발행음도 적금식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정액 적립식 1년짜리로 하게 되면 5.6, 5.6, 5.0 이렇게 준다고 하네요. 뭐 적립식이라고 해서 더 높게 주거나 그러진 않네요. 아무튼 이 정도로 CMA 금리도 정말 많이 올라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위탁계좌입니다. 우리가 위탁계좌 라는 말이 좀 낯설 수 있는데요. 이게 주식 계좌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산 배분을 하기 전에 이 계좌는 매우 중요한 계좌이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뭘 체크를 해야 되나?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주식 계좌가 지점 계좌인지 다이렉트 계좌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지점 계좌라면 요거는 지점을 이용할 수 있는 계좌거든요. 이용하든 안 하든 어쨌든 수수료 자체가 좀 높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 계좌는요, 유선 주문을 넣을 수 있고, 옛날에 제가 일했던 주식 브로커 PB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유선 주문을 상담을 받고 주식을 살 수 있는데요. 그렇게 주식을 주문을 하면 매수 매도 때마다 0.5%를 수수료로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좌를 직원이 유선으로 직접 내지 않고 스스로 스마트폰으로 낸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수수료 0.2 또는 0.15 정도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즉 유선으로 내면 진짜 비싸고 스마트폰으로 내도 상당히 비싼 계좌가 바로 지점 계좌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점 계좌를 쓰고 있다면 다이렉트 계좌를 새로 트고 옮기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다이렉트 계좌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온라인 전용 계좌입니다. 지점에서는 주문을 낼 수도 없고 따로 관리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대신 수수료가 낮은 거죠. 모든 증권사에는 지점 계좌와 다이렉트 계좌가 구분이 되어 있고 다이렉트 계좌 쪽에 별도의 브랜드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뱅키스라든지 NH투자증권의 나무라든지 이런 식으로 별도의 브랜드를 쓰는 것도 있고, 브랜드를 그렇게 나눠서 쓰지 않는다면 안에서는 일반 계좌, 지점 계좌, 반대로 모바일 계좌, 비대면 계좌, 다이렉트 계좌 이런 말들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다이렉트 계좌는 온라인 수수료가 보통 0.015%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낮죠. 근데 이것도 보통은 안 냅니다. 대부분 신규 계좌 개설을 하면 평생 우대라는 혜택을 넣어줍니다. 실제로는 유관기관 수수료라는 0.003, 0.004 정도의 수수료가 나가긴 하지만 그건 너무 작기 때문에 정말 신경을 안 쓸 정도입니다. 그래서 0이라고 사실상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지점 계좌냐 다이렉트 계좌냐 확인을 꼭 하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가 이게 종류가 뭐인지 사실 바로 확인이 보통 잘 안 됩니다. 잘 확인 못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쓰고 있는 게 수수료를 많이 내고 있는지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정말 허다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증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하면 한 30분 걸리면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증권 계좌가 다이렉트 계좌인가요? 지점 계좌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걸 알려주고 지점 계좌입니다 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다른 증권사 거 개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증권 계좌, 이 위탁 계좌는요, 모든 투자가 가능한 계좌입니다. 한때는 계좌별로 선택 가능한 상품들이 막 다르게 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적어도 위탁 계좌에서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싹 다 투자가 되고요. 자, 네 번째, 신규 고객에게는 평생 우대라는 혜택을 요즘에 보통 해줍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가지고 있는 계좌를 살려서 쓰지 마시고 꼭 새로 개설해가지고 평생 우대 계좌로 만든 다음에 불필요한 수수료를 최대한 많이 절약하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오래된 계좌는 신규 개설 후 주식이체, 즉 오래된 계좌 속에 내가 이미 사용하는 게 손이 익어 있고 거기에 이미 많은 주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권사에 새로 개설을 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주식, 타사, 대체, 출고라고 부르는데요. 증권사마다 적어 놓은 거는 다를 수 있어요. 주식 출고, 주식 대체, 타사 대체, 타사 출고 서비스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이름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도
개설해가지고요. 옮기시는 게 낫고, 이거 옮기실 때 팁을 드리면요. 종목당 2,000원, 종목당 3,000원, 종목당 1,500원, 이런 식으로 종목당 수수료를 냅니다.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것들을 여러 개를 옮기게 되면 수수료가 늘어나는 구조고요. 한 종목이 막 몇 억이 들어있어도 하나 옮길 때는 수수료를 한 번만 냅니다. 현금 옮길 때랑 비슷한 거죠. 현금 뭐 이체할 때 이체 수수료를 많이 옮긴다고 많이 내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종목 수를 줄인 다음에 새로 개설한 계좌로 옮긴 다음에 거기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번째, 진짜 증권사 어디 개설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그냥 제가 생각할 때 대형 증권사이면서도 활용도가 괜찮은 곳은 삼성증권, 한투, 나무, KB, 미래셋, 신한증권, 키움증권 요 정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 서비스는 모두 제공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서비스 차이는 느끼기 힘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진짜 그동안 삼성만 계속 거래해왔는데 내 계좌가 비싼 계좌였다. 어디로 옮기지 하면 그냥 이 중에서 하나 옮기시면 됩니다. 싹 다 옮겨가시면 되고 적응하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산배분 투자를 할 때는 앱 속에 있는 그런 많은 기능들을 사실 쓸 필요가 없거든요. 차트를 계속 쳐다보고 있을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편하게 가지고 가는 것, 그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요.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막 사고 파는 트레이딩을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앱에 많은 기능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연금저축입니다. 제가 계좌에서 정말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연금저축, 노후준비용 계좌라고 볼 수 있고요. 노후준비, 다른 말로 세액공제용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나의 노후라는 것은 사실 챙기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미래에 있는 나를 대하는 것이 타인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람 뇌파를 측정하면요. 미래에 있는 나한테 돈을 주는 행위는 내 옆집 아줌마한테 돈을 주는 거랑 똑같이 내가 인식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옆집에 문 열고 똑똑똑 해가지고 매달 34만 원씩 줄 수 없다면 미래에 있는 나한테 돈을 준다는 게 사실상 힘든 일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엄청난 세제 혜택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게 되고 나에게 들게 되면 웬 떡이냐 하면서 나의 노후를 챙겨주는 계좌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이 연금저축은요. 종류는 하나밖에 없고요. 연금저축. 그리고 어느 증권사든지 활용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즉 서비스의 차별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연금저축을 은행이나 보험사에 했다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지만 증권사에 했다는 것은 뭘 뜻하냐면요. 매수 가능한 자산의 종류가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권사는요, 이 계좌를 그냥 주식시장에다 연결시켜버리잖아요. 거기서 연금저축에서 투자할 수 있는 ETF는 그냥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증권사를 하든 내가 매수 가능한 거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계좌 자체의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게 너무나 좋은 혜택이죠. 연금저축은 그 안에서 내가 어떤 펀드나 어떤 ETF를 사느냐에 따라서 그 상품에 대한 수수료를 내지만 이 계좌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내는 수수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진짜 투자를 안 하고 모르겠다고 하더라도 계좌를 개설하고 현금을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세공제 다 되고요. 이거 가만히 둬도 아무런 돈도 안 냅니다. 그러니까 일단 열어둬도 걱정 없는 투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열어두고 나중에 고민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벌써 조금 있으면 12월 중순이잖아요. 지금이라도 투자는 나중에 고민하고 공부하더라도요. 연금저축 개설해두고 돈 넣어두시면 정말 좋을 겁니다. 자, 세 번째. 금융사 간의 이동이 가능한 연금 이전 제도라는 것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요. 초장기 상품이고요. 그리고 여러 금융사를 옮겨 다닐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깨면 너무 많은 걸 뱉어내게 되잖아요. 근데 워낙 초장기다 보니까 옛날에는 보험사가 좋아가지고 넣어놨었는데 지금은 증권사가 좋다면 이걸 해지하고 옮겨오면 모든 걸 잃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새로 틀 수는 없잖아요. 붙는 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해지를 하지 않고 금융사를 이렇게 이사 다닐 수 있게 제도가 정말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설해두세요. 네 번째, IRP가 있으면 개설할 필요는 사실상 없다고 생각됩니다. IRP가 세액공제 한도가 더 크기 때문에요. 연금저축이 다 타면 IRP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없는 상태에서 계좌를 오픈한다면 그냥 IRP를 먼저 트셔가지고 높은 한도를 확보해두고 천천히 투자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기존의 계좌가 있으면 연결해서 바로 개설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까 앞에서 증권사에 CMA가 있다거나 또는 주식계좌인 위탁계좌가 있으면 거기다가 쏙 달아가지고 연금계좌를 편하게 쏙 개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CMA나 위탁 기준으로 그냥 이렇게 연금을 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스마트폰 앱을 들어가가지고 모바일 추가 개설 이런 메뉴로 들어가가지고요. 연결로 딱 개설하면 그냥 뚝딱 하면 계좌번호가 바로 생성이 됩니다. 그 후로 이제 열심히 부를 수 있는 거죠. 여섯 번째,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도라는 것은 통합 관리가 됩니다. 이 한도라는 것은 연금저축에다가 부을 수 있는 총 한도인 1,800만 원과 세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인 400만 원, 이 모든 것들도 몇 개를 가지고 있던 간에 다
합산 관리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하다 보니까 은행에 하나, 보험사에 하나, 증권사에 하나 이렇게 3개가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냥 3개 다 부으시고요. 어차피 내가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는 동일하니까요. 먼 훗날 시간이 지나면 서로 이전해가지고 합치거나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ISA입니다. ISA는 자산 배분용이라고 적었습니다. 여기는 사실상 우리가 자산 배분을 하면서 필요한 정말 많은 자산들을 여기서 담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식 투자만 하는 사람이라면 ISA만으로도 부족하지 않을 텐데 사실 자산 배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자산군을 담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ISA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우리는 지금 초심 시리즈의 목적에서 부합하는 거는요. 위탁 계좌와 함께 사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ISA에서는 배당주와 리츠와 ETF 같은 것들을 삽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배당주는 배당받을 때 배당소득세를 내죠. 리츠도 배당받을 때 배당소득세를 냅니다. 그리고 ETF도 국내 주식형 ETF가 아닌 모든 것들은 여기서 차익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유기간 과세라는 걸 통해서 전부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자, 이 배당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계좌가 이 ISA 계좌이기 때문에 이런 자산들은 모두 ISA에서 매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ISA는 자체적인 한도가 있기 때문에요. 이게 월로 나누게 되면 월에 한 167만 원 정도 됩니다. 1년에 2천만 원이거든요. 자, 이만큼 만약에 넘게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ISA가 조금 귀찮을 수 있으니까 그냥 바로 위탁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이만큼 차고 나서 위탁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 한도 걱정을 많이 하실 필요가 없는 상태시라면 이렇게 배당주나 리츠나 ETF는 ISA에서 매수를 하고 위탁 계좌에서는 뭘 매수하게 되냐면 ISA에서 안 되는 가장 대표적인 해외 주식 그리고 개별 채권, 알채권이라고 부르죠. 자, 요것들은 위탁 계좌에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ISA와 이 위탁은 각각 2개 가지고 가장 주력인 자산 배분 계좌가 되게 됩니다. 자, ISA를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한번 파는 것을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팔아야 될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면 ISA는 개설을 안 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ISA가 반드시 유용한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투자금이 그렇게 크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자 될 것 같아가지고 ISA 열어가지고 만기 길게 해놓고 쭉 가지고 가시는 분들, 그런 식으로 만기를 길게 빼가지고 쭉 가지고 가시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산 배분을 하는 관점에서는 요거는 3년에서 5년에 한번 파는 것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기계적으로 이렇게 파는 것을 좀 거부감 느끼신다면 위탁 계좌로만 관리를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이 ISA라는 것은 현금만 들락날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대로 와가지고 운용을 할 수는 없거든요. 전부 신규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위탁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그거 그대로 쓰고 ISA는 새로 열고 새로 매수하는 것부터 여기서 매수하시는 걸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좌가 2개가 되고 들어있는 것도 쪼개지게 되니까 관리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트를 따로 만들어서 쓰게 되는 거죠. 자, 6번째, 금융사 간의 이동이 ISA도 가능합니다. 이동을 할 때는 모두 현금화돼서 이동을 하게 되니까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ISA가 은행의 신탁형이나 일임형 그런 걸로 있다면 증권사의 중개형을 개설해가지고요 이전하는 작업을 한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마다의 장점이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는 여러 개 계좌를 개설해가지고 자산 배분 포트를 짜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자, IRP입니다. IRP도 목적은요, 노후 준비용입니다. 아까 있는 연금저축이랑 거의 용도 자체는 99% 겹쳐지는 그런 계좌라고 볼 수 있고요.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 투자 자체는 연금저축에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세제택 자체는 한도가 IRP가 더 큽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이 IRP도 어느 증권사든 활용도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증권사를 이용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증권사에 IRP를 튼다면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증권사가 아닌 곳에서는 제약이 되게 많습니다. 투자가 거의 안 되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증권사에 있는 IRP로 이동하셔야 됩니다. 가지고 오세요. 그게 낫습니다. 그리고 증권사들은 보통 자체 수수료가 없습니다. 제가 영상도 옛날에 만들고 많이 했었는데 많이 밀렸겠죠. IRP 자체는 연금저축이랑 다르게 계좌 자체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을 넣어놓는 것만으로도 수수료를 뗀단 말이에요. 자, 이게 증권사는 요즘에 보통 없습니다. 옛날에 삼성증권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대형 증권사들은 거의 다 지금 무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수익률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것은 제가 때때로 오케이 합니다. 하지만 불필요하게 많은 수수료를 내고 있는 것 자체는 너무 아깝거든요. 꼭 가지고 오시는 것이 낫습니다. 자, 3번째, 원금 보장 상품도 함께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연금저축과 다른 IRP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원금 보장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 IRP 계좌 안에서 증권사의 계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안에서 저축은행 예금이나 ELB나 보험사의 GIC 같은 상품들도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요. DC랑 비슷하죠. 금리가 정말 높은 것들이 많고
원금 보장해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활용하고자 하신다면 IRP를 개설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연금저축보다 ETF의 개수가 조금 작은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물 지수를 추종하는 ETF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에서 매수가 가능하지만 IRP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게 되면 우리가 원자재 투자나 실물 투자 이런 것에서 매우 제한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IRP 계좌입니다. 다섯 번째, 여전히 연금저축이랑 다 같이 IRP도 다 합쳐가지고요 통합 한도가 관리되게 됩니다. 1,800만원 그리고 합산해가지고 700만원 그 한도가 합쳐지니까 한도를 잘 쪼개야 여러 개를 개설해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IRP도 여러 개를 틀 수 있어요. 하지만 희한하게 단 한 금융사에는 한 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좀 특이하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IRP가 삼성이다. 내가 이번에 퇴사를 해야 돼가지고 IRP를 하나 더 개설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새로 개설하는 게 낫다 했잖아요. 퇴직금 받을 때는. 그럴 때는 이렇게 미래에다가 IRP 새로 열어가지고 삼성에는 내 저축금을 넣고 이렇게 미래에는 퇴직금을 받는 용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즉 다른 증권사에 그냥 하나 더 열면 되니까 이 부분도 그렇게 걱정할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죠. 다음은 금현물 계좌입니다. 너무 이름 그대로 금현물, 금투자하는 계좌입니다. 가장 장점이 많은 금투자의 방법이요. 금현물 시장을 이용하는 겁니다. KRX 금현물 시장이라는 곳을 이용하는 거고요. 이것도 제가 옛날에 영상을 2번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금현물을 추종하는 ETF도 출시가 되어 있죠. 그만큼 금현물은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전 세계에서 금을 이렇게 싸게 좋게 투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혜택을 주는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돈을 벌어도 비과세를 해주니까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금투자를 할 거라면 금현물 계좌를 열어서 하는 것이 나은데요. 이 계좌의 유일한 단점이라는 것은 금현물 전용 계좌를 개설해가지고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은 금현물 안 가지고 계실 거기 때문에 개설을 하셔야 되는데요. 방법은 이미 내가 이용하고 있는 증권사 앱 들어가가지고요. 계좌 개설 들어가면 금현물 전용 계좌 개설 새로 열기 이런 메뉴가 있으면요. 열면 나오고요. 그런 방식 말고 위탁 계좌를 하나 열어놓고 그거를 금현물로 변경하는 방식을 지원하는 증권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방식으로 금현물을 개설을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금을 사거나 팔 때 1g 단위로 사고 팔 수 있고 그때마다 수수료를 0.2% 정도 내게 됩니다. 요즘 정말 많은 것들이 수수료가 내려가는 반면에 이 금현물만은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할인이 거의 없어요. 이벤트도 없고 혜택 같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안 합니다. 제가 아무도 안 한다고 표현할 정도라는 것은 하는 사람이 있긴 하죠. 하지만 너무 작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바랄 게 없어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안 할 거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한 요 정도 수수료는 내면서 써야 됩니다. 그럼에도 금현물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돈 벌면 비과세니까요. 다섯 번째, 일부 증권사들은 모바일 개설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안 하는 곳도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한다 그러면 그냥 금현물만큼은 그냥 다른 증권사에 계좌 개설해놓고 거기서 이용하시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권사들 사이에서는 계좌 자체 혜택은 대동소이합니다. 자, 이렇게 6개의 계좌에 대해서 오늘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쭉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현금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CMA, 알채권과 해외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위탁계좌, 그리고 주식, ETF, 배당주, 리츠 등 나머지 모든 것은 ISA에서 사게 되는데 ISA가 없다면 모두 위탁계좌에서 사게 되고요.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연금저축과 IRP를 열게 되는데요. 계좌가 전혀 없다면 IRP만 열면 되고 연금저축 먼저 열었다면 그게 한도가 다 차면 IRP를 여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현물은 꼭 열어두자. 어차피 금투자 앞으로 할 거라면 금현물 계좌가 제일 좋으니까요. 이렇게 6개의 계좌를 배워봤습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계좌가 있을 수 있고 나한테 필요한 것만 새로 여셔도 되고 아니 계좌가 아예 없으시다면 싹 다 여시는 것도 좋겠죠. 이렇게 6개의 계좌를 열었을 때 이걸로 포트폴리오의 개수는 몇 개가 될 것인가? 제가 경험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괜찮았던 거는요. 이렇게 2개의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하는 겁니다. CMA와 위탁계좌와 ISA와 금현물 이렇게 묶어가지고요. 이걸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하나 만들고요. 나머지 연금저축과 IRP 이렇게 2개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여기에 나의 노후를 위한 포트폴리오 하나 이렇게 2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일 편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사람 앞일 모르잖아요. 살다 보면 갑자기 돈이 들어갈 일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때 여기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진짜 이거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깨면 너무 많은 걸 잃기 때문에 진짜 안 깬다는 생각으로 해야 되고 그에 반해서 왼쪽에 있는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마이너스가 나 있다고 하더라도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ISA도 만기가 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친구들은 유동성이 되게 풍부하기 때문에 이 계좌들로 포트를 하나 만들어서 구성하고요. 그걸로 벌면 맛있는 거 사 먹기도 하고 돈 벌면 여행 가기도 하고 그렇게 쓸 수 있겠죠.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건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깨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동일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연금 쪽을 더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더 보수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선택일 거지만요.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계좌를 활용해가지고
하나의 포트폴리오 만드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ETF만 담을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은 오른쪽에 있는 계좌에서도 똑같이 그대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자, 요 계좌들 4개를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자산들, 여기 보이는 자산군 6가지를 담게 될 거고, 이 계좌는 제가 공유해둔 시트 있잖아요. 그 시트를 열어가지고 내 계좌번호를 거기다 다 기입을 해두세요.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해두시면 참 보기가 편하겠죠. 그리고는 어떻게 쓰냐면 월급이 들어오고 필요한 거 빼고 카드값 내고 공과금 내고 저축금 남은 걸 통째로 CMA로 가지고 옵니다. 여기다가 넣어두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계좌번호를 보고요. 이체를 그때그때 하는 거죠. 자, 위탁으로 요만큼 옮겨가지고 채권 매수하고, 자, NH로 요만큼 옮겨가지고 채권 ETF 매수하고, 여기다가 필요한 만큼만 딱 옮겨가지고 금 딱 사고, 이렇게 남는 현금이 없도록 CMA에서 딱딱 맞춰가지고 이체를 해가지고 매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CMA에서 어차피 이체할 때 수수료 없잖아요. 그리고 최대한 내가 사고자 하는 거 맞춰가지고 이체를 딱딱딱 해가지고 짜투리 현금 남는 거 없이 이렇게 뿌리는 형태로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트를 가지고 계시다면 계좌들을 쭉 정리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기입을 해두시고요. 언제 계산한 건지 모르겠다 싶은 계좌는 고객센터 전화해가지고요. 수수료를 많이 내는 계좌인지 확인해가지고 높다면 다른 걸로 갈아타셔가지고 이렇게 시트 준비까지 해두시면 그 다음에 따라 하시기가 훨씬 수월할 겁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6개의 계좌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증권사에는 이거 말고도 계좌가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지금 자산 배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6개면 완전히 준비가 다 된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자산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담기는 담는데 이런 게 하나하나가 사실 뭔지를 의미를 알아야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간단하게나마 자산군들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도 시트 다운받는 방법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영상 아래에다가 시트 링크를 달아두잖아요. 그걸 눌러서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 왼쪽에 파일을 누르게 됩니다. 내가 마우스 커서도 막 있고 선택도 되지만 이걸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를 변경이 안 되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변경이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다운받는 사람들은 변경된 걸 다운받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변경을 못하도록 해놨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왼쪽에 있는 파일 있잖아요. 파일 누르면 메뉴가 나오는데 이 중에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여러 가지가 뜨는데 여기서 엑셀 파일로 다운받기,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이걸 누르면요. 이 시트가 내 컴퓨터에 다운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자유자재로 내가 바꿔가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다운받으셔가지고 본인 것을 활용하시는 방법인 거죠. 즉, 이 계좌에서는요, 이 공유 버튼 누르셔가지고 수정을 요청 주시게 돼도 어차피 제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대로 시트 다운 잘 받으셔가지고요, 계좌 개설까지 해가지고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산 배분 시리즈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다음에 4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성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